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터 너네 애들 안 봐줘. 내가 무슨 공짜 보육교사야. 어머니, 지금 흥분하셨어요. 진정하시고. 갑자기라고 3년 동안 매일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네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돼? 30년 교직 생활하다 퇴직한 내가 왜 너네 애들 기저귀까지 갈아야 하는데. 너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다닐 시간에 애들이라도 직접 봐.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시어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 잃고 혼자 된 지 5년째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무보수 가정부이자 베이비시터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저는 아직 교직에 있을 때라 바쁘긴 했지만 충만한 나날들이었어요. 아들 준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손주들 얼굴 한 달에 한두 번 보러 가는 정도였죠. 그게 딱 좋았어요. 가끔 만나니까 더 반갑고 서로 부담 없고. 그런데 5년 전 그날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여보, 나 산책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1시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 아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때만 해도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괜찮아. 엄마 아직 튼튼해.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며느리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저희 집이 넓으니까 어머니 방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막연히 두렵기도 했거든요. 정말, 그래도 너희한테 폐가 될까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도 든든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든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알았어야 했어요. 남편 49제가 끝나고 저는 학교에 사직서를 냈어요. 사실 정년까지 2년 남았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빈 집이 무서웠어요. 엄마, 어차피 퇴직하실 거면 저희랑 사시는 게 낫죠.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 당시 5살이던 민준이와 3살 지우를 보는 게 위안이 됐거든요. 남편 잃은 슬픔을 손주들이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재미있는 거 많이 보여줄게. 30년 교사 생활했으니까 아이들 다루는 건 자신 있었어요. 민준이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지우는 아직 어려서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며느리 지연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애들 봐야 해서 일도 못 다녔을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들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에요. 준호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지연이는 9시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놔야 하죠.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밥 짓고 김치 꺼내놓고 7시쯤 되면 아이들을 깨워요. 특히 민준이는 어린이집 가기 전에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게 전쟁이에요. 민준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쉬어. 더 잘래. 그러면 안 돼. 우리 민준이 씩씩하게 일어나자. 30분 동안 아이 달래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동안 지우는 또 울어대고. 으앙, 엄마, 엄마. 지우야, 엄마는 지금 준비 중이야. 할머니가 안아줄게. 며느리 지연이는 방에서 느긋하게 화장하고 있어요. 아침밥은 5분 만에 후루룩 먹고는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버려요.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는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출근. 그럼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때쯤 되면 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해요. 지우는 아직 어려서 오후 1시면 하원이거든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우리 지우 점심 먹자. 밥 먹이고 재우고 깨우고 또 놀아주고. 오후 4시쯤 되면 민준이 데리러 가야 하고 5시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보채고. 할머니, 나 배고파. 빨리 줘.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 싫어. 지금 당장. 민준이가 때를 쓰면 제 신경이 곤두서요. 하루 종일 아이들 봐서 지쳐 있는데 저녁 준비까지 해야 하니까. 6시 30분. 아들 부부가 퇴근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 지연이가 말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애들 잘 있었어요? 응, 잘 놀았어. 저녁 준비 다 되었죠? 응, 거의 다 됐어. 그럼 지연이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핸드폰 보기 시작해요. 아, 오늘 진짜 피곤하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저는 부엌에서 계속 저녁 준비하죠. 어머니, 밥 차려주세요. 밥상 차려놓으면 다들 와서 먹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어머니, 이거 지우가 못 먹는 건데 왜 만드셨어요? 민준이가 이거 싫어하잖아요. 불평만 늘어놓죠. 밥 다 먹고 나면 또 설거지.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머니, 애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드라마 보는데 시끄러워요. 제가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씻기고 재우고. 그럼 밤 9시. 그제야 제 방으로 들어가서 쉴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잠이 안 와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살까지 와서 열이 38도까지 올랐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7시쯤 겨우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거죠. 지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셨어요? 애들 준비시켜야 하는데. 미안해.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아침은 준비해 주셔야죠. 준호 오빠 출근해야 하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아침밥이었어요. 미안해. 지금 할게. 아이고, 됐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몸 불편하신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완전히 짜증이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병원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 갔어요. 지연이는 어머니, 오늘 저 회의 있어서 일찍 못 들어와요.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셔야 해요. 하고 출근해 버렸거든요. 열이 나는 몸으로 지우 밥 먹이고 민준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다시 데리러 가고 저녁에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런 말을요. 하지만 지연이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니, 저녁은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애들 배고파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그럼 제가 배달시키죠.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한숨 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고용인이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모아둔 퇴직금이 좀 있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이것저것 쓰고 나니 약 2천만 원 정도 남았죠. 그걸 제 통장에 넣어뒀는데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전세 만기가 돼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한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내줬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서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천만 원 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샀어요. 예쁘네. 그런데 비싸 보이는데. 에이, 괜찮아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 가끔은 제 자신한테 선물해야죠. 그 가방이 300만 원짜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준 2천만 원으로 전세금 보태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던 거죠. 그때 느꼈어요. 아, 내 돈은 그냥 쓰기 편한 돈이구나. 더 힘들었던 건 지연이의 일상이었어요. 지연이는 회사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 3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임이었어요. 나머지 날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친구들 만나서 브런치 먹고 카페 가고 쇼핑하고 네일샵 가고 헬스장 가고.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올게요. 애들은 부탁드려요. 어머니, 오늘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저녁 늦을 거예요. 저녁은 어머니가 챙겨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그날 제가 좀 늦게 들어올 텐데 애들 재우는 거 부탁드려요. 매일매일이 그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 회사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애들 보면 안 돼? 엄마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육아만 하다 보면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애 봐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도 엄마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애들 보는 거 힘들어. 어머니, 근데 어머니 나이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애들 보는 게 무슨 일도 아니고. 애들 보는 게 일도 아니라고요.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연이는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이는 제 동갑내기 친구인데 같이 교직 생활을 했었어요. 경숙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 집에서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하루 종일 손주들 보고 집안일하고 마치 가정부가 된 것 같아. 영수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자식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외로워서. 외로운 게 나아. 자존감 잃고 사는 것보다. 너 지금 행복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너무 참지 마. 말을 해야 돼. 내가 힘들다고. 말을 했어. 그런데 소용없어.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 취급받아. 그럼 나와. 독립해.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 퇴직금도 다 아들한테 줘버렸고. 그래도 방법이 있어. 나처럼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 돼.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도 근근히 살 수 있어.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지우는 유치원생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싫어하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화할 때 할머니 얘기하면서 짜증 내는 거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 그게 정확히 뭐라고 했어? 응. 할머니가 잔소리 많다고,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 답답하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었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지연이가 또 친구들을 만난다며 집 근처 카페에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이 시간 정도만 다녀올게요. 애들 부탁드려요. 그래, 다녀와.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지연이가 어느 카페에 가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민준이 학원 데려다 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큰 유리창으로 안이 훤히 보이는 카페였는데 거기 지연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친구 3명과 함께. 저기 있구나. 그냥 지나가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카페 옆 골목에 서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가 보였고 입 모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입 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친구들이 웃으며 뭐라고 하니까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애들 봐주는 걸로 유난 떨어? 집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사는 주제에. 그 말에 친구 하나가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짜증나는 게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뭐 하나 사면 눈치 주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하니까 애들 봐주는 것도 제대로 못 봐. 맨날 애들한테도 노인네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짜증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오빠가 그건 또 안 된대. 에휴, 진짜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제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 봐주고 밥 해주고 집안일 해준 게 고작 요양원 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거였나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0분을 꼼짝하지 못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배고파 하며 매달렸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그런 제가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할 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6시쯤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애들은 잘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몇 시간 전까지 저를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던 그 입으로. 응.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벌써 6시인데.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그럼 제가 뭐 시켜 먹을게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저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편찮으세요? 응, 좀 그래. 그럼 일찍 쉬세요.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그만 나가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력이요. 제 통장에는 거의 돈이 없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원룸을 얻고 생활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30만 원 원룸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식비 20만 원, 통신비 3만 원, 공과금 5만 원, 기타 비용 10만 원.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보증금 500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얼마? 300만 원만. 원룸 보증금으로. 영수가 드디어 결심한 거야. 응. 더는 못 참겠어. 잘했어. 돈은 걱정 마. 내가 빌려줄게. 천천히 갚으면 돼. 경숙이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조용히 원룸 계약을 했어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6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자유의 공간이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날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연이나 준호에게 미리 말하면 말리거나 방해할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아침 준호와 지연이는 민준이 학교 행사 때문에 나갔어요. 지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요. 집이 텅 비었어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할머니,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응. 제 것만 가져갈 거거든.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리고 제 물건 몇 가지. 그게 전부였어요. 1시간 만에 짐 싸는 게 끝났어요. 트럭에 짐을 실으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구나. 오후 2시쯤 준호와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지연이가 멈칫했어요. 거실에 제가 앉아 있었고 제 짐이 모두 사라진 걸 눈치챘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그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나 여기 안 살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간다고. 이제 너희 애들 안 봐줄 거고 밥도 안 해줄 거고 집안일도 안 할 거야.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야,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애들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소리 들어봤니? 엄마,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야. 그 말에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한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답답하다고, 애들 봐주는 것도 은혜인 줄 안다고,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지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준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공짜로 살면서 애들 봐주는 걸로 유난 떤다고. 그래, 맞아. 나 공짜로 살았지. 그런데 너희도 공짜로 베이비시터 쓴 거 아니야? 지연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친구들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진짜 그런 뜻이 아니라. 하소연이면 다야? 내가 3년 동안 너희 애들 봐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30년 교직 생활하다. 퇴직한 내가 왜 너희 애들 기저귀까지 갈아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다닐 시간에 애들이라도 직접 봐. 네일 받을 시간에, 필라테스 할 시간에, 쇼핑할 시간에.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육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너 삶은 있고 내 삶은 없어. 나는 70이 넘어서도 하루 종일 애들 봐주면서 살아야 해?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다시 얘기할 거 없어. 나 이미 집 구했어. 오늘 당장 나갈 거야. 뭐라고요? 집을요? 응. 작은 원룸이지만 내 돈으로 계약했어. 이제 나도 내 삶 살 거야. 지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연금으로 어떻게 혼자 사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너한테 현실 얘기 들을 줄은 몰랐네. 내가 준 2천만 원으로 명품 가방 사던 사람이?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전세금 보태라고 내가 준 돈 아니었어. 그 돈으로 너희가 전세 올렸으면서 왜 명품 가방을 사? 준호가 당황해서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더 이상 너희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간다. 짐을 들려고 하는데 준호가 막았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애들은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시킨 것처럼. 아니면 베이비시터 고용하든지. 돈 내고 쓰면 되잖아. 엄마, 그리고 준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 그 슬픔 속에서 너희 집에 들어간 건 외롭고 무서워서였어. 가족이 그리워서였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어?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이게 가족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제 늦었어. 나 더 이상 너희 가정부 아니야. 그리고 너희 엄마도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이상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됐거든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했어요.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진짜 내 집.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애들 깨울 필요 없고, 아침밥 할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일하면서 이거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뭘 후회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면 공짜 베이비시터를 잃은 거.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미안한 건 나한테 한 행동 때문이야. 아니면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야. 준호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준호야, 너희가 정말 반성한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문자를 읽으면서 씁쓸했어요. 결국 힘들어봐야 아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해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지금은 혼자 나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경숙이랑 점심 먹고. 돈은 빠듯하지만 행복해요. 아무도 저한테 어머니,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저는 김영숙이에요.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베이비시터도 아닌 그냥 김영숙. 며칠 전에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겠어요. 그래, 엄마, 저희랑 다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준호야, 고맙지만 됐어. 엄마, 나 지금 행복해.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기분이야. 70이 넘어서야 말이지.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불효자였어요. 불효는 아니야. 그냥 너도 몰랐던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엄마,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요. 그리고 명절 때는 저희 집에 오세요. 그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준호야, 이제 엄마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손님으로 갈 거야. 알겠지? 네, 엄마.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자식 때문에, 손주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짧아요. 70이 넘어서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존감이 더 중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혼자 사는 게 무섭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을 잃고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어머니들에게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